자,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제 사다 쓰다 대동법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 조선 건국 이후에 곡물과 진상이 재정 비중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박나의 폐단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을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자, 박나의 이제 폐단을 보면 조선식의 부세 제도는 토지에서 조세를, 개인에게 역을, 가호에게 공물을 이렇게 징수해서 국가의 경비를 조달하는 게 원칙인데 그 중에 공무는 가나에서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직접 순치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9년 단위로 해서 그 지방에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방의 특수한 산물이나 토지 결수의 다수의 기준에 따라서 각 9년을 또 이는 민호에게 또 배정을 하죠. 그래서 그 9년에서 각 민호에게 공을 분정하는 기준이 모호했고 또 반드시 그 지방에 나는 물산을 거두한 임토 작공의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그 과정에서 뭐가 등장하죠? 박납업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박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박납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세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의 국가는 민인의 자비할 수 없는 공문에 한해 부분적으로 대납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민호에게 희망할 경우 대납을 허용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대납과 박납을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대납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박납은 강제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거 대납은 인정했지만 박납은 금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납의 이익이 크자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공납을 하는 물품을 고의로 점태는 뭐냐면 물건 갖다 바쳐도 품질에 뭐가 이상이 있다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야. 자, 점태하고 특정인들 공납만 허용하게 되고 민의 뜻과 상관없이 대납할 경우에는 이걸 박납이라고 한다. 그래서 박납 폐단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박납의 이익은 적어도 두세 배, 많으면 10배에 이르는 반면 농민의 부담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져서 파산해서 유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갖고 국가는 국초부터 박납인들을 국계삼인. 그래서 삼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강제 이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계지역으로. 그래서 정가 사변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사형까지 취하고 그렇지만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박납업자가 근절되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약이 근절되지 못한 게 뭐예요?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거 베트남 마약 사범들 다 처형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못 되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만큼 박납은 양반 지주중의 경제활동에도 중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박납업자들이 상당히 또 양반들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납은 지주중의 잉여 생산물 처분 통을 요긴했다. 그래서 당시 양반 사대부층은 수조권의 분급제도 해체 이후에 토지에 대한 직접과 더불어 산지 어전 등의 생산 수단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저만 살림저택에 나오는 잉여 생산물 박납을 통해서 쉽게 처분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주도한 생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서울 중심의 전국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부상대구의 박납을 도와주고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공물을 상납해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또 공물 조답에 대해서 강제 동원되었다가 농사를 전폐하기보다는 박납가를 적당한 것을 적당하다면 대납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박납이라는 것이 박납업자의 개인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지주층의 이해관계에서도 걸려있고 왜냐 잉여 생산을 처분하거나 자기가 사저만 살림청택 여러 가지 잉여 생산물도 있죠. 이런 걸 처분할 때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부상대구들과 연결돼서 전국적 시장망 이용해서 또 이득을 챙겼고 그러니까 농민 입장을 볼 때는 항상 나쁜 건 아니었다 그죠. 왜냐면 농민도 물론 박납의 폐단이 많기만 했지만 이 박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노동력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요육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특산물 구하고 하는 시간에 농사를 망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박납업자들 대신 납부해갖고 걷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됐다. 적당한 가격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박납업의 이제 대납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임토 작공과 엄마를 근거로 하는 국가의 유통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안을 개정하거나 공안이라는 건 여전히 말했지만 국가가 박납을 이제 정할 때, 그러니까 공을 정할 때 기록할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특산물 거둬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 이게 공안이에요. 이 공안. 자, 그래서 공안을 개정하거나 박납 근당을
금단을 첨언하는 조치로서는 공단 문제 근본적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시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요용노동의 물리세와 추세를 그대로 인정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납제하고 뭐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죠? 요육제도와 관련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방납이 없을 그 개선하려면 요육도 같이 개선해야 돼. 기준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시된 게 대동법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9년에서 대동법을 실시하기 전에 사대동이라는 게 있어. 사대동. 그래서 일부 9년에서 쌀을 가지고 곡물 가지고 시장에 가서 구입해서 기존의 방납업자들 중간 수탈을 막았는데, 자, 이 사대동을 국가가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자 건의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항해 감사를 가서 부임한 뒤에 각 9년 사대동을 실시했지만 실패했어요. 자, 하여튼 이런 사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방납에 또 기용이 되는 게 또 사대동 외에도 뭐가 나오죠? 곡물장미가 나오죠. 그 뒤에 대동법의 성구라고 할 수 있는 곡물장미가 전격 실시했다. 그래갖고 그 선조 27년 군량 확보와 민생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곡물 진상제도 폐지하고 곡물장미를 실시했고, 이 곡물장미는 이제 곡물 대신에, 그러니까 특산물 대신에 뭘 걷는 거죠? 쌀을 걷는 거죠. 이런 등등. 결국에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사대동과 그 다음에 곡물장미 수미법,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와있지만 반대동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동. 반대동은 여기 반반자라는 의미야. 반대동. 그래서 반대동은 뭐냐면 이거는 그 별공하고 진상은 예전처럼 걷고 곡물로 상공 있죠. 상공만 쌀로 걷는다. 이게 반대동이야. 그래서 반대동, 사대동, 곡물장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결국에는 강해군 때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가 무슨 제도죠?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자, 강해군이 이제 즉위할 때 대동법을 이제 하자고 올렸어. 그래서 강해군이 처음에는 이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예전에 뭐 실시하지 않았는데 선조 예법대로 하지 뭘 예전에 뭘 고치냐. 결국에는 실시 의견이 많아가지고 강해군 때부터 이제 조금 실시했죠. 선해청을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이제 했는데 또 한편은 대동법을 불렸다. 근데 이 대동법을 이제 실시할 때 강해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또 확산된 건 아니죠. 몇 년 걸렸죠? 100년 걸렸어. 100년. 네, 점진적으로 시행됐어. 그래가지고 언제 완비됐냐면 숙종 때. 그래서 그 당시 한경도와 평안도, 제주도를 인류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숙종 때 가서 이제 했는데, 자, 그만큼 순차적으로 실시를 했다. 왜냐면 방납인데 반대가 많았어요. 방납인들뿐만 아니라 제일 손해보는 계층이 어때요? 대동법 실시하면서 양반지주죠. 그러니까 방납인들이나 양반지주들이 너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순차적으로 해갖고 결국에는 숙종 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다. 그래서 왜 100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했냐? 이걸 쓰다면 국가서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방납업자와 양반지주의 반대를 많기 때문에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했고, 이걸 이제 쓰시면 되고, 대동법을 공납을 하는 민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17세기 중엽이 이르면 이미 하삼도 대부분 지방의 사대동이 자율적으로 시행됐음에 불구하고 전국에 시시한 것은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자, 그만큼 이제 왜냐면 지역마다 공납의 사정이 달라있는 것도 있지만 방납을 이익을 보는 양반 지지층과 부상대구의 반발 그만큼 거셌죠. 그 방납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양반 지지층들도 상당히 이득을 번다고 했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생산된 산림주택의 여러 가지 잉여 생산물을 방납을 통해 처분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유통망과 서로 연결돼갖고 또 많은 이득을 챙길 수가 있고. 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점차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방납 위의 방법으로 잉여 생산을 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굳이 방납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지지층 입장일 때는 방납을 통해 잉여 생산물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곳곳에 이제 가면 시장의 장치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꼭 방납업자들 통해서만 처분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장에 가서 갖다 팔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교과서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교과서는 이제 뭐냐면 양반지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반대했고 방납업자들 당연히 반대하고 근데 여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죠? 양반지주들이 얘들의 방납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그 이득보다는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는 시장에 이득 챙기는 게 낫기 때문에 뭐냐면 그 대동법의 확대를 인정해줬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교과서와 좀 다른 관점, 다른 접근 방법을 취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왜 대동법이 이제 순차적으로 실시했는가? 이 문제 나오면 이걸 써야 될지 저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쓰는 게 좋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공물을 본색, 즉 각종 헌물로 거두는 대신에 미로 통일했죠. 미로.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그러니까 쌀을 내기가 힘들면 뭘 대신해 되죠? 포나 전후 대납할 수 있어요. 가세 기준도 분명하여 종전에 막연한 가오 대신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전기 때는 이게 이중적 기준이야. 요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납의 기준이 이게 호인지 그다음에 토지 결수인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호를 기준은 아니지만 호를 이제 5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때 5등급 나눌 땐 토지 기수를 기준을 토지 결수를 기준해. 그래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호와 토지 결수를 이중적 기준에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오 대신에 뭘로 통일시킨 거야? 토지 결수도 통일시켰어. 이렇게. 따라서 이제 무전 농민이나 영세 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왜냐면 토지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갖는 농민들도 토지 소유에 따라서 1개월당 미 12루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종래 박납인들의 수탈에서 면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종전의 공납제에 비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대동법은 봄과 가을 두 번에 거쳐서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각각 2분의 1, 2분의 1씩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쌀은 원칙이지만 대신 뭐냐면 납부하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포나 명포 포를 납부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뭐로 대납을 가능한 여기는 없지만 동전으로 가능해요. 동전. 예, 전납도 가능했다. 자, 그리고 충청, 전라, 경상, 항해도, 사도에서는 운송 여건을 감안해서 연해읍과 상군을 규모해 조언을 쉽게 할 수 있는 연해읍은 계속 쌀로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상군 지역, 상가 그 골짜기 지역 있죠? 그런 지역 상들의 운송이 편리한 포로 납부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게 조창들이 있죠? 바닷가에 있는 지역들은 뭘로 납부하는 게 편하겠어요? 배로 납부하는 게 낫겠죠. 조언을 통해서. 근데 내륙 지역 같은 게, 요런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은 조언으로 발달하지 못해. 근데 그 당시에는 쌀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서울까지 가려면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뭘 하는 거야? 포나 가벼운 돈으로 대납을 하는 수밖에 없기 경제적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포나 동전을 납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대동민은 크게 쌍남미와 상남미 유치민이 나요. 상남미는 일종의 중앙에 납부하는 제도야. 중앙에. 그래서 중앙에 납부해가지고 뭐냐면 중앙 재정에 편입시켜가지고 이제 쓰이는 거고 유치민은 뭘까요? 지방에도 가난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지방세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유치민 지방세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남미는 서울의 선해총으로 운반되어 곡물 세폐, 진상 등으로 사용되었고 유치민은 지방 9년에 남겨져 상남 물중의 수송비, 지방 경비로 사용됐다. 자, 상남미와 유치민의 비율은 원래 처음에 실시할 땐 반분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호종 때 이렇게 정해졌다고 했네요. 처음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남미 비중이 올라가죠. 점점. 대신에 유치민가 떨어져.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중앙재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앙재정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재정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잡세들이 가중주거가 되죠. 그러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 부담은 이제 뭐냐면 부담이 된다. 이거는 조선시대 대동리뿐만 아니라 되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아. 되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그 중앙재정을 고정화 시켜놓거든요. 이 정도만 써라. 그 이상은 걷지 말고 백성들을 위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군대도 늘어나고 관료도 늘어나고 경비 많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중앙재정이 점점 늘어나. 그러면 그걸 이제 편법을 써갖고 뭘 끌어다 쓰는 거야? 지방재정을 끌어다가 쓰게 돼. 그럼 지방재정에서 또 그걸 메꾸려면 또 각종 잡세가 만들어지죠.
그럼 갑종 잡세들이 나중에 또 뭐냐 중앙세제도 돼. 그리고 또 지방세제도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지방재정을 중앙재정 떠다가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대동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세금제도 다 반영이 돼요. 보이고. 자, 상남미는 관리하는 기관은 선해청이죠. 선해청이 신설되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상평청이 이제 합속이 되고 나중에 군역청이 합속되면 선해청이 호조를 능가하는 그 조선 후기 때 최대 재정아문이 되었다. 그래서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는 제조제도 운영했다는 그 밑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래 공납제에서 해당 지방의 공을 수시로 가징하고 예, 경감하는 그러니까 더 걷거나 깎아주거나 이런 재정 운영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선해청에서는 매년 각 도의 대동청에 상납한 수령을 정한 다음에 이를 통해도 각 도의 영업과 상납분과 유치분을 사전에 조정 배분해서 양풀 재입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 제도에 기틀을 마련했다.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아울러 종전에 궁방 간청부를 우계획적으로 행해졌던 공물 조대 방식을 선해청 중심으로 이뤄내게 됐고요. 그때 이제 등장했던 상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이죠. 그래서 공인은 공물가를 이제 지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시장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납부하는 상인 집단이고 심지어는 안정적인 그리고 싼 값으로 물건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들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선대제. 그래서 그 뭐냐면 수공업자들에게 일종의 자금 빌려주고 직기를 빌려주고 대신에 원료 대주고 하면서 그 물건을 안정적 값싸게 공급받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공인들은 이제 또 개를 조직하고 자기의 물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있던 도고상인 집단의 원료가 뭐냐면 공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도고라는 명칭은 공인들 창고에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도고상인들 원료가 공인 집단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하여튼 공인의 활동을 통해서 예전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죠. 근데 이 상품화폐 경제가 뭐죠? 더 발달 촉진시키게 돼요. 그래서 공인은 서울시장은 물론 지방시장에서 정부 관청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이를 조달하게 따라서 그 상품화폐 경제와 수공업 발달을 한층 진정될 수 있었다. 요거 외워두세요. 예, 공인의 활동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거 나올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있는 문장이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그 사료 내용을 좀 보면, 자료 11번 문제 볼게요. 자료 11번 문제가 아니라 사료를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뭐와 관련 율곡전서가 있어. 율곡전서. 예, 율곡전서는 이제 예전에 그 항약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항약이 아니라 곡물법이야. 그래서 율곡이 한때 해주 감사가 왔었죠. 항해도 그 절도사 관찰사가 왔었어. 그때 이제 항약도 실시하고 뭐도 실시하면 곡물법. 그러니까 사대동을 실시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주 곡물법 이건 사대동이죠. 일종의 사대동 개인이 이제 실시한 제도인데, 자, 해주 곡물법을 보면 농 1개월당 쌀 한 마를 징수하고 간청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물품을 서울에 납부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쌀을 내줄 줄만 알지 물건값을 올리는 패단을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참으로 오늘의 백성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이 법을 전국에 반포한다면 박나울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절로 개혁할 것이다. 근데 이게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돈에서도 뭐냐면 일반 군인에게 이제 하라고 했지만 잘 안 됐어. 예, 그렇지만 나중에 대동법의 이제 원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왜 실패했을까? 아직까지는 상품화폐 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동법이 발달하면 일단 시장이 널리 확산되고 그 시장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사야지만 가능한데 그게 아직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는 이제 관련된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12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대공수미법, 그러니까 수미법과 관련된 거야. 이 수미법은 이제 유성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의종이 될 때 공물 납부를 쌀로 하자. 이런 것들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자료 1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료 14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대동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지역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CCC가 늦게 됐는데, 자, 강원도에서 대동포 싫어하는 자가 없는데 충청도 전라도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강원도는 토지에서 거둘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되게 좋아하겠죠. 얘네들 농농사 뭐 짓고 논밭도 별로 없고. 근데 충청도 전라도 하산도 지역은 뭐예요? 지주 계층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소작인들.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주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토라는 사람은 양반 지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물 거둘 때, 원칙은 쌀이지만 실제 면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걷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충청도나 뭐 하산도 이렇게 연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로 운반하는 게 편하죠. 좋은 걸 통해서. 그렇지만 여기 뭐 내륙 지역 있죠. 충청 북도라든지 뭐 이런 지역 같은 거는 쌀 걷기가 힘들어. 운반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포나 전을 대신해 갖고 걷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이건 대동법은 상국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별궁과 진상은 예전처럼 현문답이야.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진상이 문제점이 됐죠. 진상은 써기가 편하죠. 이게 써기 쉽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상 그 용어가 여기서 나온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진상짓 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자, 군역법을 볼게요. 군역법. 자, 군역법은 이제 뭐냐? 군역을 고르게 하는 게 군역법이에요. 예. 원래 양역은 이제 신분상 양인이면 뭐예요? 모두 다 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보법 이후부터는 이제 양반이 빠지는 게 당연히 특권인 것처럼 생겼어. 그래서 그 당시 반상제 사회가 가능하면서 이제 조금씩 중종 때부터 이들을 이제 뭐냐 특권을 주는 정치를 이제 하게 돼요. 물론 견제 정책도 했지만. 그래서 특권 겸 견제 정책을 실시한 게 뭐냐면 사군 충중 정책이야. 사군 충군 정책이죠. 말대로 사족 충군 정책이죠. 이게 이제 언제 실시했냐? 이게 중종 때 실시했어. 이때부터 양반 계층이 이제 사족까지 동일하면서 일종의 지배층 계층을 이제 하는데 그 계획의 여러 가지 이제 중에 사족 충군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족의 범위를 정하고 일종의 양반의 견제 책이면서도 좀 약간 특권을 고조해주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사족이 그 교생이나 원생을 할 때는 직역으로 빠져요. 일단 근데 얘네들이 학교를 땡땡이 치거나 성적이 나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대신에 이제 뭐냐 충군을 해야 돼. 군대에 임무를 줘야 돼. 보위이든 정보위이든. 이게 사군 충군 정책인데 이 사군 충군 정책이 언제 폐지됐냐면 인조 때 폐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양반이면 뭐 이 사람이 교생이든 원생이든 어디에 그 예전에도 시험을 문제는 유학고에 편입되면 일단 이 사람은 다 빠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반상제가 확립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는 것이 모년 중에 양반의 특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양과 좀 다르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 로비스 오빌레이지 있죠? 로비스 오빌레이지를 누르면 뭐예요? 자기가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면 자기가 그만큼 피를 흘리는 게 서양의 어떤 정통인데 우리는 특이하게 군대 안 가는 게 양반의 특권이 돼버린 거야. 이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반상제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양반이면 각종 이제 군역도 안 가야 되고 이쪽 세금도 빠지고 특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군대 그 어떤 양반 되려고 하죠.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역설적으로 반상제가 무너뜨리게 된 거야. 왜냐면 양반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양반이 대우받는데 개나 소나 양반이면 뭐야? 이제 시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반상제가 붕괴됐다. 그러니까 반상제가 확립이 고국 역설적으로 뭐가 됐다? 반상제 붕괴가 되는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원래 양역은 신역이기 때문에 양인이 법제상 양인이 뭐냐면 다 짊어져 있지만 16세기부터 양반 지주제 지주전호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양반은 빠지고 뭐냐 일반 상민이 이제 짊어지는 역으로 변질됐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예전에 얘기했처럼
처음에 군족수포제를 실시했죠. 1년에 2필.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결국에 영조 때 1년에 1필로 겸해주는 군역법을 실시했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원칙상 조선식의 군역은 법제상 양이며 양반이든 평민이든 모두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역으로서 국역의 의미가 있다. 신역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전에 신분에 부과된 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른바 유신즉 유역. 그러니까 이제 양역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양인이면 꼭 역을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그 권리가 있는 방면에 관료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방면에 그만큼 또 뭐도 있죠? 조용조를 같이 짊은 의무도 있어. 그런 까닭에 양형은 공사천을 제외하지만, 그러니까 천민은 원래는 군역은 짊어지지 않아요. 양역이었던 군역을. 그렇지만 그 뭐냐면 양역은 짊어진 건 주로 이제 일반 신분사 양인은 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상. 다른 한편 이 시기에 신분제 사이만큼 양반이나 평민도 모두 같이 그런 형태의 군역을 종사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양반, 즉 문반과 무반은 왕실의 병봉으로서 직역에 종사하죠. 예전에 그렇죠. 군역과 징역은 뭐야? 상호 호환이 되죠. 예, 직역을 짊어지지 않으면 군역에 빠지죠. 국가는 그 반대로 가전을 궁금했다. 그 다음에 간료 예비군 양반의 자제는 군역을 짊어지지만 일종의 음수로서 충순이와 충찬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서에서 이제 그 간직에 중용되면 직역 빠지고 이게 그래도 이제 음서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럴 때 특수부대가 있어. 충순이와 충찬이가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의무보다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특권. 그냥 거기에 몇 년 동안 근무하면 일종의 하급 관리 정도는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받을 수가 있어. 예, 이런 특수병종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들어와서 이제 쭉 있다가 세조 때 보급이 실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도 정법과 갑사에 편입됐지만 신분제가 엄연히 존속하는 상황에서 양반층이 군역에 순수히 응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가로서도 가절 지급하지 못하면 군역만 강요할 수 없으므로 군역의 면제는 그 당시 간료 예비군의 배였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우문칙이로서 이제 문을 중요시하면서 양반층은 어떤 식으로 군역을 빠진다고 했죠? 아까 이제 그 원생이 교생이나 입장으로 빠지고 인조 때 아예 그거조차도 이제 안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부담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일반 양민들에게 부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군적 수포제가 실시되면 대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되고 그 다음에 방구 수포제 이런 내용인데 앞부분에 겹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다음 장. 자, 인조 반정 이후에 군역의 설치는 전쟁의 위기 속에 급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획적일 수 없었다. 자, 게다가 각 가정에서 국문을 자기 당파의 영향력 아래 놓으려는 정치세력의 압력이 있었고, 각 군문에서 단일 간층의 체계적인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기 군역의 유지를 위해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직접 군부를 정하거나 정군을 하여금 직접 자신이 보이는 모집하게 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까요? 각 군역마다 정군이나 보인들을 징발하다 보니까 이중 진영, 삼중 수탁을 하게 되죠. 한 번만 걷어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원칙상 2필만 내야 되는데 3필, 4필 그 이상 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다 총액제 문제점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총액제 하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죠? 보통 조선 후기 때 비총제라든지 한총제라든지 이건 다 조선 후기 때 실시한 거 맞아요. 근데 군총제만은 조선 후기 때 실시한 게 아니라 조선 초기 때부터 실시했어요. 이건. 그때 이제 실시된 그 군총제는 뭐냐면 전국 단위 군총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전국 단위 군총제. 이 전국 단위 군총제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각 도별로 뭐냐면 그 군총소를 이제 내려보내. 이 정도 양력을 뽑아가지고 아니면 보유나 정력을 뽑아가지고 해라. 이게 이제 군포제가 이제 바뀔 때부터 군적 수포제 바뀔 때마다 똑같아져. 그 군포만 바뀐 거니까 군포도 이제 총액을 실시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보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방의 장정수를 보조하지 않고, 지 멋대로 이제 부과되는 거야. 그러면
지방의 장정수보다 더 많이 부과되겠어요? 아니면 적게 부과됐어? 더 많이 부과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누군가 그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2필, 3필 더 많이 걷고, 이중진세를 하고, 거기다 군총제 등등등등. 이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도망가면 이제 또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이게 불법임을 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등장하죠. 백골진포. 여러분들 백골진포 이제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죽은 자에게 걷는 거야. 그 다음 항구청정, 어린이에게 걷고요. 그 다음 옆에 도망갔어. 그러면 인진족진.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웃사람들이나 친척들에 부과해.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등장을 했다. 폐단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군역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민 중에서도 이제 양반이면 군대 안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호족을 굳혀서 자기가 양반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명청 있죠. 임진할 때 이제 병정할 때 막 재정이 궁핍하니까 일종의 첩지 그러니까 임금이 그 벼슬을 임명하는 게 있어요. 첩지가 있는데 그 첩지의 이름을 비워 그래서 돈을 받고 거기 이름을 채워주는 공명청을 발행해서 양반 신분을 얻어가지고 양을 벗어났고 이것이 그대로 또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죠? 양반이 아닌 양민들에게 전가되면서 오히려 더 가중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폐단이 많았다. 특히 군역의 폐단이 뭐냐면 이 군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들에게 부과되죠. 왜 남자들만 부과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약간 불만인데 하여튼 남자들에게 부과되는데 문제는 이재용이나 나나 똑같아. 이재용이 2번 더 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 군대를. 나도 똑같이 가는 거야. 한 번만 가는 거야. 근데 이재용이 군대 가는 거와 내가 군대 가는 것 중에 상대적인 어느 게 더 부담이 크겠어요? 내가 일반 평민대 가는 게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그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일반 그 가난한 백성들은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 군역이 상당히 백성들에게 되게 컸어.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호종, 숙종 거쳐가지고 그 당시 양역봉통론이나 양역봉통은 양역, 그러니까 그 당시 양인의 역을 좀 융통성 있게 하자라는 이제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병통론하고 함께 대병통론을 이제 했는데 소병통론은 약간 개정이죠. 양역제를 유지하는 방안에서 조금만 개정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군대 수를 좀 많은데 군문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건데 2필을 1필로 하는 간포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쓸데없는 재정 운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없애거나 그 다음에 도망간 사람들 찾아가지고 내게 하거나 근데 대병통론은 이건 뭐냐 근본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양반 지주제, 신분제를 해체하고 말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걷자. 이런 것들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서병통론은 양역의 폐단 원인은 양중의 부족과 불합리한 운영이 있다고 보고 피역자를 도망간 사람 찾아가는구나. 군사수를 줄이고 이들 양전에 확보하거나 그 다음에 양역제 운영을 중앙과 지방 차원에 조정하거나 양역의 부담을 절반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다. 이거 양역의 부담을 절반을 줄이자는 것을 일종의 뭐예요? 이거 간포론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군역법이 실시할 때 뭘 기반으로 한 거죠? 간포론을 기반한 거죠. 예. 반면에 대병통론은 역의 부담을 하는 호가 전체 5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양역에 응시하는 양반 사족층도 군역에 부과한다. 이거는 신분제를 개혁하는 거, 신분제를. 이거 일부 뭐도 건드냐면 지주전호제 이런 것도 왜냐면 나중에 이제 뭐 땅에도 세금을 걷자, 더 걷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이를 위해 양반호나 군포나 군전을 구전을 납부하거나 양반호도 군포나 구전. 구전은 뭐예요? 입구 성인 남자마다 뭘 걷는 거죠? 세금을 걷는 거죠. 돈을. 그리고 군포 대신에 토지의 부과자, 이 궁전제고 이거는 그 다음에 양반자제는 유생에도 군포를 징수하자 이렇게 있고 대병통의 핵심은 양반호도 호포를 부담해야 된다. 호포론이다. 그러니까 양반호에도 호포를 부담하자. 예전에 상민호만 부담했는데 양반호 호포를 부담해.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호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호포를 하니까
너무 반대가 심했던 거야, 이거는. 완전히 양반 사족주의 거대한 반대죠. 그래서 뭐 숙종 때 한번 실시하려고 해도 이 숙종이 이거는 못했다고 했죠. 왜냐면 이거는 한 정파를 대동하는 게 아니라 양반 사족들 전체를 뭐냐면 저거 다 돌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하고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영조 때도 한번 호포제 실시하는데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영조가 이제 징징대는 게 영조의 특기인데 울면서 내가 만약에 사대보태였으면 국가에 폰 나쁘겠다. 너희들 왜 그러냐. 했지만 그 영조조차도 실시하지 못했어요. 결국 언제 누가 실시한 거야? 대원군 때 밀어붙인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호폰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당시 양반대의 사고 방식이 뭐냐면 일단은 이 호포 내는 것이 그러니까 군포 내는 것이 자기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이들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면 양반이라는 것은 다른 신분과 차별화되어 되죠. 그래서 그 차별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게 군역 안 짊어진 거야. 만약 군역을 짊어지면 똑같은 양이 되는 거야. 신분적 차별이 없겠죠. 서양하고 좀 다르죠. 서양은 자기가 얼마나 군역을 담당하면서 군대에 나가면서 평민들과 차별시키고 해야지만 이제 인정받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상하게 돼 벌써.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결국에는 이제 숙종 때 논의는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소병통론이 결말했지만 숙종 때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면 숙종 때 뭐 한국 정치만 맨날 하고 정치공학만 하지 실제 민생 안정에서는 별 신경 못 썼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뒤에 넘어가서 언제 때 영조 때 이게 군역법 이제 기결돼서 이제 실시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영조의 양역병통론을 볼게요. 영조는 양역병통이 정치세력 간의 갈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지치하면서 다시 한번 양역병통의 문제를 해결 강조했다. 무신난은 뭐죠? 이의자의 난이죠? 그래서 이의자의 난 이후에 미중의 위기를 겪은 양조는 자기 치세에 뭔가 내보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백성들부터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조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 영조의 촉구는 소위 탕평정치기의 전국 운영의 불안정 가운데 시초를 거두지 못했지만 단 한 번 숙종 중기에 계속돼 왔던 그 아문별, 지역별 그 양역 인구 조정과 확정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한 것이 양역 총수와 양역 실초형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걸 알려면 이제 좀 약간 앞에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총액제가 실시됐다고 했죠? 조선 초기 때부터 군총제는 조선 초기 때부터 실시했는데 이때 총액제는 국가 단위의 총액제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주도로 해갖고 이제 총액을 정하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국가 주도의 총액제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불러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숙종 때부터 해갖고 이제 쭉 조사했어. 각 지역별로 그 아문별로 부대별로 얼마나 실제로 필요한가. 그래서 이걸 도나 그 다음에 군별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길 기준을 정한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예예요. 양평군이라는 군이 있어. 근데 양평군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총 양정이 10,000명 정도다. 그러면 10,000명이면 만포 정도 거둘 수 있죠. 만포. 그래서 이걸 어디다 적어냐면 양역 총수와 실총에 적어놔요. 그리고 거기를 적어놓고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만포를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군포도 중앙재정분이 있고 지방재정이 있고 또 뭐냐면 또 위기할 때 이제 인구도 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깎아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만포 중에 중앙에 올리는 상공군만 딱 정해져요. 그래서 만포 중에 3,000명분의 3,000포만 뭐냐면 내라. 그리고 너네 7,000포는 너네들이 알아서 사용해라는 거야. 그래서 중앙에 상공 올리는 부분만 딱 정해지면 그 나머지 7,000포는 뭐 거기에서 뭐 지방 간화에 쓰이는 뭐 군역을 쓰든 깎아주든 누구한테 다 하라고 하냐면 그 지방 수정도에게 다 위임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그거 근거로서 뭘 제시하냐면 양역총수와 양실총을 한 거야. 그래서 총액제는 그대로 뒀어요. 근데 국가 단위로 일괄적으로 정해진 총액제가 아니라 이제는 양역총수와 양역실총의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일정 부분만 맡기면
누구한테 위임을 하는 그 뭐냐 지방 수령도에 위임하는 총액제를 실시하죠. 예, 이걸 이제 이런 총액제를 실시해요. 군 단위의 총액제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제 수령들이 그 위임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깎아줄 때 깎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더해 먹어. 어떻게든 뜯어내고 그리고 원래부터 그 뭐냐면 정해져 있는 그 지방 자율의 그 뭐냐면 양정 그 면포 수보다 징수 면포보다는 더 많이 걷어먹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군총제가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조선후기 때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군정의 문란. 그러니까 실제 더 달라진 건 없어. 예전에 중앙에서 해먹었다면 그 나중에는 지방에서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족징, 인징, 항구청정 계속 가요. 뜯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달라진 것은 중앙에서 일갈 땐 뭐냐면 총액이 아니라 지방 자치에서 일정한 상공분만 갖다 바치면 중앙올림공무반 갖다 바치면 나중에 알아서 지방 수정의 재량권, 지방 사정에 고려할 만큼 걷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를 토대로 양역병통령 간필론을 중심으로 아까 이제 소병통령의 1년에 1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포론과 결포론 이거는 대병통령 있죠? 대동평론의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뭐냐면 그 받아들인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대병통론의 일부를 이제 받아들였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다? 간필론이다. 소병통론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군역법을 인해서 농민들 연간 2필에 바쳤던 군포를 몇 필로? 1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군포 수입이 줄어들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장미, 1결당 2두씩 걷고 어염선세, 왕실세금 제도 세제였던 어염선세를 돌리고요. 그 숨어있는 토지를 부과하고 서문공간법 아까 처음에 얘기했처럼 양반 다니면서 양반 행사를 하는 부유층 상민들 있죠. 이들에게 선문 공간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들에게 표를 징수했어요. 예. 자, 결장미는 평화도와 항해도를 제한 전국의 정결당 1결당 2두를 걷게 되고요. 어염선세는 종래 왕실에 속해 있던 정부 재정에 돌린 거고 응역 결세는 탈세제를 적발하는 거고 선무 공간품은 양민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 군포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선무 공간을 칭호를 주고 이들에게 이제 수풀을 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은 군역법 신분제 양역 부력의 원칙을 고수. 그러니까 양반은 군역을 짓지 않는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결작을 징수하고 이걸 뭐냐면 세금을 거두면 결전이 되는 거죠. 돈을 거두면. 자, 그래서 결전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군역에 하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어용선세를 빼내고 양의 상층에 수포함으로써 일반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반감시켰다. 따라서 군역법 실시 직후 농민들의 부담은 가벼웠고 농민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졌는데 이것이 영조가 평생의 치적으로 자랑스럽게 군역법을 내세울만 하다. 근데 이것도 그냥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원래는 결작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가 돼야 되는데 소장농이 전가하고 아까 이제 그 군총제 문제점 있죠? 총액제 그런 문제점 등장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그러나 중앙통제가 이안된 틈을 타서 어염선세가 사적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원래 군포에 쓰지 않고 다른 데 빠들려가지고 이제 징수를 하고 18세기 때부터 집단 피역의 형태로 개방촌이 나타나고 이건 뭐냐 숨어 도망가면서 그 정부가 통제되지 않는 곳 파가기 힘든 곳에 뭐냐면 촌락을 만들고 1필보다 역가에서 3호속이 선행해서 3호속이나 뭐냐면 규정 이상의 걷는 걸 3호속이라고 해요. 불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서 군역의 이념이 퇴색되고 또 토지대 불가된 결장미가 소장미에 부과되고 그 다음 정부의 군액 책정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농민 부담이 다시 가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삼정의 문란이 발생이 돼서 밀란의 뭐냐면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넘어가면 이게 영조 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3번을 좀 볼게요. 자료 3번. 자
거기 보면 항해도 병영에 포유 2필을 거두는데 감영은 1필을 거두기 때문에 감영군은 앞에 다투어 들어오려고 하고 병영군은 모두 시설하여 달아나려고 한다.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심역이 무겁고 화감이 매우 크다. 병영군은 정군이기 때문에 2필 거두는데 감영군은 당초 끊어진 정군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1필. 이 말은 뭐예요? 이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각 간영분력, 지역분력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자료 10번을 보세요. 자료 10번을. 네. 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가슴 속에 젖을 널리 말하겠다. 시임 옥사이래에 나라 이들 한결같이 포기한 채 내버려두어 군신 상하가 당장 위에는 다른 일이 없는데 백성과 나라의 배단이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아 옛날부터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단쟁의 폐해 때문에 민생 문제에 뭐냐면 살펴보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자료 11번을 이제 좀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양역봉통론의 논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인데, 이게 제 생각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면, 가로치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구전, 결포, 호포, 이렇게 있죠. 자, 구전을 보면, 한 집안에 거두는 것이니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불량하며, 이게 반대측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 쳐놓고, 가로해놓고, 요걸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구전. 이렇게 쓰시면 되죠. 구전은 뭐예요? 입구자죠. 사업마다 뭘 걷는 거야? 성인 남자마다. 돈을 걷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양반들이 올 때는 어떻게 되죠? 주인이나 노비가 똑같아지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한 거고. 결포 이렇게 해갖고 정해진 세율이 있으나 결국 더 부과하기 어렵고 이게 뭐냐면 결포는 토지에다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토지의 결수에 따라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 대동세도 그렇고 등등 해갖고 그래서 정결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다 뭘 또 걷냐. 그 다음 호포, 여기 다들 호포라고. 호포는 조금 나올 것 같은데, 1필 감하고 호전을 걷기도 하는데, 마음대로 매우 불쾌하다. 호전은 뭐죠? 양반호에도 세금을 거두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쳐놓고, 가나다라 쳐놓고, 여기에다 들어갈 말을 쓰시오. 시험 문제 금방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에 구전, 결포, 호전은 대병통론이죠. 근본적으로 양반, 지주제나 신분제를 개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는 1필 감안은 정사 온전히 돌아가니 1필 감안 대책을 경험한 거예요. 1필을 가면 결국 이건 안 되겠고 근본적으로 뭘 한다? 그 간필론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1필에 관한 대책을 만약에 1필에 관한 대책 쓰라고 하면 뭘 써야 되겠어? 자, 결포론 일부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정을 징수하고 어영손세를 걷고 그 다음에 은결, 이런 선모금가포 이런 내용은 제가 갖고 문제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 문제 만들어봤어요. 모의고사 문제.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료용 문제에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해통공을 볼게요. 이거 끝날 때 다 됐네. 7시가 넘었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신해통공인데 아이고 이거 너무 반도 안 나갔네. 큰일 났다 이거. 다음 시간 어떻게든 끝나려고 할게요. 원래 다음에 한 통론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